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얼빈입니다. 김훈 장편소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1908년 1월 7일 일본 제국 천황 메이지는 도쿄의 황궁에서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을 접견했다. 이은은 12살이었다.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황태자의 보육을 책임지는 태자태사의 자격으로 작년 말 이은을 서울에서 도쿄로 데려왔고 이날 메이지의 여전으로 인도했다. 메이지는 일본 제국 대원소의 군복에 군도를 차고 있었고 이은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이토는 신년 할애용 연미복 차림이었다. 메이지가 군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침의 일정을 시작할 때 군복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도쿄에 주재하는 서양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이날 접견의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으므로 지엄한 법도와 위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신하들의 중론이었을 것으로 메이지는 생각했다. 군복 단추를 끼우면서 메이지는 조선의 어린 황태자에게 주는 인상이 지나치게 위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서양 외교관들에게도 일본이 조선을 문명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일본 천황이 조선의 어린 황태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조선 황태자는 인질이 아니라 문명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조선 황제의 요청에 따라 일본 천황의 무육에 맡겨진 것임을 세계에 알리려면 군복 차림은 어색했지만 신년의 첫 접견이므로 범하지 못할 만큼의 위험은 필요할 것이었다. 두려움은 못 느끼듯이 느끼게 해야 흠뻑 젖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메이지는 1852년 임자생으로 만 14살의 황위에 올라서 재위 40년을 넘기고 있었다. 이토는 대한제국 황제 고종을 위협해서 퇴위시키고 차남 이척을 그 자리에 세웠다. 이척은 순종이고 황태자 이은은 순종의 이복 동생이나 태황제로 밀려난 고종이 살아있으므로 이은은 황태제가 아닌 황태자의 자리로 나아갔다. 순종은 황위에 오른 뒤 국내 정치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기로 협약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협약에 도장을 찍었다. 순종은 황태자 이은을 일본 유학을 명분으로 인질로 삼으려는 이토의 강요에 저항하지 못했다. 2. 노루는 바위에 올라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바위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겁이 많은 노루가 바위 위에서 전신을 드러내기는 드문 일이었다. 뿔이 높은 순놈이었다. 노루는 목을 길게 빼서 안중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눈이 빛나서 시선이 마주칠 듯 싶었다. 안중근은 가랑잎 더미에 엎드려서 거총했다. 눈에서 가늠쇠를 지나 표적에 이르는 조준선이 총구 앞에 열렸고 노루의 전신이 그 끝에 걸려 있었다. 햇빛 속에서 노루는 혀를 내밀어서 콧등을 핥고 있었다. 거리는 300보 정도였다. 엎드려 쏘기에 알맞았다. 안중근은 왼팔로 총신을 받치고 오른손 검지를 방아쇠 울 안에 넣었다. 엎드린 자리가 편안했다. 안중근은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를 방아쇠에 걸었다. 안중근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반을 내쉰 다음 숨을 멈추었다. 바위는 보이지 않고 노루만 보였다. 조준선 끝에서 총구는 노루의 몸통에 닿아 있었다.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는 안중근의 몸통에서 분리된 것처럼 직후방으로 스르륵 움직이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의 반동이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총의 반동에 어깨로 맞서지 않고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겨내야 한다는 것을 안중근은 소시적부터 알고 있었다. 조준선 끝에서 노루가 쓰러졌다. 노루는 눈 속에서 피를 흘리며 뒹굴었다. 안중근은 총을 들고 일어섰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안중근은 다시 서서 쏴 자세로 노루를 겨누었다.
노루는 일어서지 못하고 허우적였다. 안중근은 다시 쏘지 않았다. 노루는 옆구리가 관통되어 있었다. 노루의 몸통을 헤집고 나온 탄두가 눈 위에 떨어져 있었다. 총이란 선명하구나. 안중근은 노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다. 걸어서 한나절이 걸렸다. 1905년 12월에 조선 청년 안중근은 상해에서 돌아왔다. 그해 안중근은 27살이었다. 상해에서 뜻있고 힘있는 한인들을 규합해서 국권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려던 안중근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상해에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으나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안중근을 대문 안에 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돈 가진 자들은 세계 정세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한유한 선비의 풍류처럼 말했다. 동북아와 구미 열강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안중근에게 허황된 사업을 도모하지 말고 조선으로 돌아가 시골에 작은 학교라도 차려서 교육으로 100년 앞을 준비하라고 충고하는 자들도 있었다. 충고는 간곡했다. 안중근은 지금 당장과 연결되지 않는 100년 앞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해는 아비규환 속에서 한가한 동네였다. 애초에 상해의 뜻을 정한 것이 물정 모르는 짓이었지 싶었다. 아버지 안태호는 아들의 상해행을 대견히 여기며 노자를 보태주었는데 황해도 산골의 안태훈 역시 상해의 치열함과 상해의 나른함을 알 수는 없었다. 안중근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안중근은 상해에서 기선을 타고 진남포에서 내렸다. 안중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태훈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상해의 안중근에게는 부고가 닿지 않았다. 가족들은 맞상제 없는 장례를 치르고 안태훈을 청계동에 묻었다. 안태훈의 무덤은 눈에 덮여 있었다. 산의 언저리가 모두 눈에 덮여서 봉부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였다. 안중근은 뒤늦게 절하면서 통곡했다. 안태훈의 죽음에서 안중근은 친숙했던 한 세상이 끝났으며 적의 찬 시간 앞에 홀로 서 있음을 느꼈다. 3. 황제의 열차는 1909년 1월 7일 아침 8시 10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했다. 대한제국 황제 순종은 6박 7일의 남순 일정에 올랐고 한국 통감 이토가 동행했다. 황제는 고위직 90명가량을 수행원으로 거느렸다. 이토는 통감부 고위직과 주둔군 장교들을 데리고 나왔다. 출발하기 전에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순방지의 선현들의 사당을 보수하고 묘역을 가지런히 할 것을 지시했다. 순행에 앞서 황제는 조서를 내렸다. 짐은 지난해에도 종묘사직에 공경이 맹세하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건만 지방의 소란이 안정되지 않고 이 추위 속에서 백성의 간난은 끝이 없으니 가슴 아프다. 그래서 단연코 분발해서 여러 관리들을 데리고 지방을 시찰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보려 한다.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가 특별히 짐을 수행하면서 도와주고 있으니 너희들 높고 낮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리 알도록 하여라.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역군의 응접실에서 순종은 이토를 접견했다. 이토가 수행원을 물리치고 순종 앞에 나와 인사했다. 이토는 말했다. 순행은 군주의 덕과 위엄을 보이는 일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폐하께서도 자주 순행하시어 백성을 살피십니다. 본 통감은 메이지 폐하의 뜻을 받들어 황제 폐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황제의 뜻이 혼연일치함을 내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열차는 대구를 지나고 초량을 지났다. 대구역에서 정차했을 때 순종은 관리를 보내 이퇴계의 사당에 제사 지냈고 초량을 지날 때는 신라 왕들의 무덤과 김유신의 무덤에 제사 지낼 것을 하명했다. 5. 황해도 신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면 먼저 서울로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부산에서 기선을 타고 함경남도 원산으로, 원산에서 기선을 갈아타고 러시아령으로 들어가야 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안중근은 서울 명동 대성당 아래 여관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안중근이 서울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한국 통감 이토는 한국 군대를 해산했다. 강제 해산당한 한국군이 일본군과 도심지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토는 한국 대신들을 겁박했고 대신들은 황제를 몰아붙여서 군대 해산의 윤허를 받아냈다.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무장 해제의 과정을 지휘했다. 훈련원에서 일본군 대대장의 구령에 따라 해산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 군대가 병력이 없는 한국군 부대를 접수해서 무기를 가져갔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군인들을 달랬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헤아려서 각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살아라. 황제는 이어 내각에 지시했다. 군대를 해산시킬 때 폭동에 미리 대비하라. 혹시 폭동을 진압할 일이 있으면 이토 통감에게 의지하고 부탁하라. 이토는 전국의 한국군 지방 병력을 해산시키라고 각 도의 경찰 관서에 지시했다. 군대가 해산되기 한 달 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사실을 대한매일신보가 보도했다. 이토는 고종을 꾸짖어 퇴위시키고 그 아들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다. 새 황제가 해산하는 군인들에게 은사금을 내렸다. 하사에게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사에게 50원, 1년 미만자에게 25원이었다. 병사들이 돈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15. 플랫폼에는 러시아 의장대와 군악대, 청나라 의장대, 러시아군 장교단, 하얼빈 주재 외교단, 일본 민간인들이 도열했고 러시아 재무장관 코kop초프가 미리 와서 이토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토의 열차는 9시 10분에 하얼빈역 플랫폼에 도착했다. 일본인 환영객들이 일장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열차가 멎자 코kop초프가 이토의 객차로 들어갔고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가 뒤따랐다. 이토는 객차에서 내렸다. 러시아 의장대가 이토에게 받들어 총으로 격려했다. 이토는 손을 흔들어서 답했다. 이토는 플랫폼 끝쪽의 외교단에게까지 걸어갔다가 러시아 의장대 쪽으로 되돌아왔다. 안중근은 러시아 병대 뒤쪽에서 이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악 소리가 커졌다. 소리가 커지면 총소리가 묻힐 터이므로 유리한 조건이고 러시아 의장대들의 부동 자세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권총은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이토는 더욱 다가왔다. 러시아 군인들 사이로 2걸음 정도의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이토가 보였다. 키 큰 러시아인들 틈에 키가 작고 턱수염이 허연 노인이 서 있었다. 저것이 이토로구나. 저 작고 꾀재재한 늙은이가. 저 오종종한 것이.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 틈새로 조준선을 열었다. 이토의 주변에서 키 큰 러시아인들이 서성거려서 표적은 가려졌다. 러시아인과 일본인들 틈에 섞여서 이토는 이동하고 있었다. 이토는 가물거렸다. 안중근의 귀에는 더 이상 주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러시아인들 틈새로 이토가 보였다. 이토는 조준선 위에 올라와 있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가 방아쇠를 직후방으로 당겼다.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다. 총의 반동을 소나기로 제어하면서 다시 쏘고 또 쏠 때 안중근은 이토의 몸에 확실히 박히는 실탄의 추진력을 느꼈다. 가늠쇠 너머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이토의 모습이 꿈속처럼 보였다. 하얼빈역은 적막했다. 탄창에 4발이 남았을 때 안중근은 적막에서 깨어났다. 나는 이토를 본 적이 없다. 저것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 안중근은 다시 조준했다. 안중근은 고요히 집중했다. 손바닥에 총의 반동이 가득 찰 때 안중근은 총알이 총구를 떠난 것을 알았다. 이토 주변에 서 있던 일본인 3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몸으로 덮쳤다. 안중근은 외쳤다. 코레아 후라. 안중근은 쓰러지면서 총을 떨어뜨렸다. 탄창 안에 쏘지 못한 한 발이 남아있었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의 몸을 무릎으로 눌렀다. 안중근은 하얼빈역 철도가에서 묶였다.